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이번 강의 모음에서는 블로그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망한다, 이렇게 쓰면 저품질 된다, 요런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저는 블로그 하시면 안 듣고 싶지만 한 번씩은 들 수밖에 없는 이 저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10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종류의 저품질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저품질이 걸리는 일은 거의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내 블로그에서 자꾸 만들어내면 저품질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저품질 걸리면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안 살아납니다. 자, 일단 저품질 증상부터 한번 살펴보죠. 검색 노출이 안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전 글들도 빠지고 새로운 글들도 빠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근 1, 2주 사이에 썼던 글들이 먼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사이에 나머지 글들도 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새로 쓰더라도 노출이 안 되고 이미 노출이 잘 되던 글들도 검색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자 그래프가 급락하게 됩니다. 보통 방문자 그래프는 이렇게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뭐 큰 폭으로 줄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저품질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진 후에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기게 됩니다. 그래프가 급락한다. 세 번째는요, 앞에서 검색 노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 PC, 모바일 다 포함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한 유입이 급감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다음으로 들어오는 유입이 증가한다거나 구글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처음에 이전 글 그리고 새로 쓰는 글 모두 누락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내가 오늘 쓴 글만 노출이 안 돼, 요런 경우 있어요. 요건 저품질이 아니고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품질이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병이라면 누락 같은 건 독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품질 증상들은 요런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왜 저품질이 걸릴까?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일반인들이 안 쓰는 방법으로 운영할 때 저품질이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뭐 마케팅 좀 한다고 이 남들이 안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꼭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블로그에 글만 써, 요런 분들은 잘 안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인데요. 요게 뭐냐면 그냥 예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방금 서울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한 1분 후에 부산에서 로그인해, 아니면 베트남에서 로그인을 해, 이렇게 로그인이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잘 없죠. 혹은 한 컴퓨터에서 네이버 아이디 10개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면서 글을 써,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아니면 VPN이라고 지금 내가 쓰는 IP를 회피해서 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VPN은 부산에서 쓰고 있어. 그러면 나는 경기도에 있는 컴퓨터로 글을 썼지만 VPN을 통해서 마치 부산에 있는 컴퓨터가 글을 쓴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들 위험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단기간에 질 낮은 글이 계속되는 링크, 이 링크 문제입니다. 블로그에 링크를 단다고 블로그가 다 죽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링크 모든 글에 갈고 있거든요. 또 저와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봐도 링크 단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다는 링크가 단기간에 질 낮은 글을 계속 생성하는 링크야.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있고요. 또 CPA나 CPS 같은 제휴 마케팅 관련된 거 있습니다. 물론 그 링크가 다 문제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건 문제가 있고 어떤 건 괜찮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체험단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찍고 직접 컨텐츠 만드시잖아요. 요런 건 질 낮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단이나 제품 리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다만 쿠팡 파트너스 같이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질 낮은 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요거 죽기 십상입니다. 저도 CPA, CPS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또 돈도 땡길 때도 있었는데 블로그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링크를 써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저라면 고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게시글, 질 낮은 게시글이 계속 발행이 될 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무슨 병원 블로그인데 이미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글들은 무슨 웹소설을 번역했는지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글들이 막 있고 이미지만 박혀 있는 거죠. 대략 이미지만 보고 내용을 익히고 이 글은 읽지 마라, 이런 노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들이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원본 글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이런 복사 글들, 유사 게시글들, 이런 것들 역시도 네이버로서는 좋은 글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네이버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이게 저품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저품질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반인이 안 쓰는 방법, 비정상적인 로그인, 단기간에 질 낮은 글, 유사한 게시글들을 기술적으로 회피하면서 쓰는 거, 이런 거 다 일반인들이 안 쓰는데 이런 거 쓰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하시면 걸릴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 저품질 예방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반인들이 쓰는 환경,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쓰는 그런 정상적인 환경에서 좋은 글들을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라. 좋은 글, 나쁜 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의 글이나 이미지는 웬만하면 안 베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네이버의 기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 주는 게 좋더라. 세 번째, 요거 혹하지 않습니까? 내 블로그를 그냥 일반인들처럼 운영하면 6개월, 7개월 걸리는 걸 이 방법을 쓰면 2개월 만에 해.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을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는 단기간에 상위 노출하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시길 추천드려요. 일반인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이상한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이상한 꼼수로 단기간에 상위 노출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방문자를 늘려준다거나 댓글을 달게 해준다거나 공감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될지 몰라도 3, 4개월 후에는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다른 글을 통해서도 좀 적긴 했는데 복붙알바, 여러분한테 댓글이 달립니다. 요 글을 너는 그대로 복붙만 하면 내가 건당 8만원, 뭐 요즘 30만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해줄게 라는 분들, 복붙 알바하면 죽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CPA, CPS 관련 링크 사용하지 마시고요. 리뷰나 체험단 할 때 이 제품은 뭐 업체로부터 소정의 뭐를 받아서 만들었다, 요런 거 있잖아요. 리뷰시 안내 링크 꼭 넣어 주시고요. 요거는 약간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에 챗 GPT라던가 리튼이라던가 이런 AI가 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쓰는 글이랑 사람이 쓰는 글이랑 구분해서 인공지능이 쓰는 글은 노출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블로그에 글을 써. 그런데 네이버가 이거를 인공지능이 썼잖아, 이렇게 잡아내서 노출을 안 시켜줄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AI한테 글을 써서 포스팅을 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유혹이 됐다가 그냥 내가 쓰지,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AI가 생성한 글을 쓰고 싶다면 가공을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문제없다, 일단 워드, 한글, 메모장 같은 데 작성해서 복붙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뭐
2010년부터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약간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은 워드에서 복사해서 메모장에 한번 넣으시고 그러면 딱 텍스트만 남거든요. 글자의 속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원고를 써놓고 복붙 뭐 전혀 문제 없고요. 공유 와이파이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던가 이디야라던가 이런 장소에서 와이파이 쓰는 거 되게 꺼려 하시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쓰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명 링크 넣어도 돼요. 이거 많이 걱정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링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휴 마케팅 관련 링크만 아니면 괜찮고요. 업체명도 뭐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위배하는 뭐 공유 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업체명 링크 넣고 홍보하셔도 된다. 그리고 요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 그런데 저 시골에 아주 깨끗한 IP 강원도 어디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어디에 가서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 글을 써야 노출이 잘 되고 저품질이 안 돼.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장소에서 글을 써도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품질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시고 뭐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려면 이런 꼼수를 써? 아니면 이렇게 로그인하면 효과가 더 좋아? 댓글 공감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지? 아니면 품앗이를 어떻게 할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블로그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처럼 운영하면 저품질 걱정 없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 쓸 때 나쁜 버릇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요런 겁니다. 예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1일 1포스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요런 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1일 1포스팅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건 일상글인데요. 일단 2016년 이전에 블로그 키울 때는 맞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상글이든 뭐든 계속 쓰기 시작하면은 대략 45일 정도 있으면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포스팅하는 1일 1포스팅이 실제로 블로그를 키우고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그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도 적용 중인 C랭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블로그를 더 많이 노출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을 메인 알고리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보다는 좋은 글을 써야 됩니다. 좋은 글이 뭐냐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통합 검색에서 클릭률이 높고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글을 일반적으로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 낮은 글을 계속 쓰게 되면은 C랭크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수가 깎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노출 순위가 낮아지고 블로그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막 일주일에 한 2~3개? 한두 개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쓰기보다는 좋은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1일 1포스팅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집착입니다. 블로그에서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죠. 뭐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키워드 관련된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 삽입은 어떻게 하고 글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라는 거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첫 100자 안에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뭐 어떻게 밀집해서 넣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로 키워드는 본문에 몇 개를 써야 돼 라고 하는 공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C랭크, 이 C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본문에 키워드를 2개를 넣든 10개를 넣든 20개를 넣든 노출에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목에 1개, 본문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노출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지 마라.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쓰고 싶은 자연스러운 글을 써주시면 되고, 요 정도의 굉장히 러프한 기준만 지켜주시면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키워드를 뭐 몇 개를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방문자의 집착입니다. 내 블로그 방문자가 그래도 200명보다는 2000명이나 2000명보다는 2만 명이나 이렇게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블로그 알고리즘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랭크가 무엇보다도 노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C랭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글을 쓰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 C랭크는 주제가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계속 쓰느냐는 총 방문자의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대 맛집과 페이스북 광고, 와, 차이 엄청나죠. 페이스북 광고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와 홍대 맛집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블로그와 단순 블로그 방문자를 비교하면 어디가 많을까요? 홍대 맛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방문자가 많다고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지수가 내가 택한 주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홍대 맛집 블로그가 방문자가 많다고 페이스북 광고를 다루는 블로그보다 훨씬 더 방문자 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경쟁이 약한 키워드, 요런 키워드, 뭐 노얄 키워드라던가 황금 키워드, 뭐 여러 가지로 불리던데, 이런 키워드 쓰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봐요. 다만 그 키워드가 내 주제와 맞는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결을 같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슈, 조회수, 뭐 이런 단기간에 방문자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자, 마지막으로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입니다. 보통 이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이 꼼수로 작업을 하면 좀 더 상위 노출이 잘 되지 않을까? 꼼수 방법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꼼수는 결과적으로 저품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VPN, 내 컴퓨터는 한 대이지만 마치 컴퓨터가 여러 대인 듯, 혹은 나는 지금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글을 쓰는 듯, 이렇게 네이버를 속이는 행위, 요런 것들 뭐 괜찮다, 깨끗하다, 뭐 문제없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상 오래 쓰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VPN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 강의 같은 거 하면 이 우리끼리 으쌰으쌰 댓글도 달고 서로 이웃도 하고 공감도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이런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막 블로그 돌아다니면서 내 블로그도 방문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크게 노출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댓글 품앗이 작업들, 이런 것들은 어뷰징으로 블로그 노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이미지 세척이라고, 이미지가 있죠. 뭐 헤더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미지인 것처럼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장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질 낮은 번역글, 뭐 번역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잡아낸다.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포스팅 하듯이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꼼수로 뭔가 블로그를 운영한다. 지금은 요런 방법들은 좋지 않다. 자, 그래서 블로그 글 쓸 때 나쁜 버릇 5가지를 알아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글쓰기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느냐,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뜨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들 중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정말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리튼이라고 있는데, 구글에서 리튼 검색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툴에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그리고 뭐 지식 동향, 그리고 자동 생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동 생성을 누르면 또 다른 글이 있고, 뭐 요게 좋다 클릭해서 다음 단계 또 자동 생성, 또 자동 생성,
또 자동 생성, 여러 가지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다음 단계. 자, 요렇게 되면 완성본이 나오고 제목까지 쉽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줍니다. 이 만드는데 시간은 굉장히 짧죠. 뭐 이렇게 대충 쓰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온라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고 검색 결과에서 우리가 문장을 찾아서 얻을 수 있는 답변들과 비교해서도 뭐 나쁘지 않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고객 식별, 목표 설정, 채널 선택, 또 다르게 하면 보시다시피 또 다른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이곳에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더라도 수많은 서비스들, 리튼이나 챗 GPT 이외에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써보신 분들은 얘기하시지만 지금은 좀 어설픈 것 같지만 나날이 사람이 실제 쓴 거와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글의 구성, 글의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특정 패턴이 없이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서비스의 퀄리티는 점점점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서비스. 이게 이제 검색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너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거 1시간에 1개 이상, 뭐 좀 더 많이 잡으면 1분에 1개씩, 뭐 이렇게 수많은 글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리튼이나 챗 GPT 같은 경우에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검색 엔진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수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검색 엔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글인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컨텐츠로 만든다. 즉 검색 엔진에게는 이게 스팸입니다. 그래서 웹마스터 트렌드 분석가 존 뮬러라는 사람이 구글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컨텐츠는 스팸으로 분류할 것이고 구글의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글, 이런 글들을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이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돼서 사람이 작성한 글에 좀 더 가중치를 주게끔 업데이트를 했고요. 10월에도 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자동 생성한 컨텐츠가 많다면 페널티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감소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검색 엔진은 AI가 쓴 글을 스팸으로 생각을 하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원본을 인공지능이 생성하진 않습니다. 다 학습을 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컨텐츠는 중복 문서, 유사한 문서, 비슷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면서 검색의 퀄리티를 낮추게 하는 요소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존 컨텐츠로 학습을 통해서 생성된 컨텐츠는 단순히 키워드를 포함한다거나 단순히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들만 조합을 했지 실제 리뷰나 체험이 없는 이런 컨텐츠들은 스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구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심 컨텐츠를 구글의 웹 스팸 팀이 수동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하지만 요것도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알고리즘화해서 검색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포스팅을 직접 작성합니다. 두 번째, 최신 트렌드, 어떻게 글 쓰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챗 GPT나 리튼 같은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지만
복붙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없는 컨텐츠 뭡니까? 체험이나 리뷰 혹은 내 생각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앞으로 강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대충대충 빨리빨리가 아니라 좀 느리지만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블로그를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모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내가 직접 썼을 땐 노출이 되는데 그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썼더니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지금도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리지만 안전하게 직접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가 강화할 거 뻔하죠. 체험, 리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거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더 잘 노출될 수 있고 검색 누락에 빠질 가능성은 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좋은 블로그 글은 완벽하지 않는 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작가라던가 GP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로지 블로그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다 라는 거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좋은 글이지만 블로그 마케팅 관점에서 나쁜 글, 바로 이런 글입니다. 좋은 정보만 제공하는 글, 링크도 없고 브랜딩도 없는 글, 그리고 방문자가 많은데 내 주제를 벗어난 글, 요런 글은 나쁜 글이다. 왜 그러느냐? 일단 좋은 정보만 제공해. 그래서 이 블로그 글 하나에 방문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아니 나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 블로그 글을 써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왔다고 해도 내가 얻는 이득은 뭐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그게 끝이면 블로그 마케팅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거죠. 두 번째, 보통 정보성 글 이런 이름으로 해서 블로그 자체에 링크도 걸지 않고 블로그 자체에 업체명도 걸지 않고 그냥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이 어떻게 내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이게 블로그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글처럼 보이려고 링크도 빼고 업체명도 빼고 우리 브랜딩 다 안 해. 이거는 글 자체로는 좋은 글일 수 있지만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나쁜 블로그다.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데 다 내가 운영하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이러면 이 방문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분이 가리비찜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내 블로그에 가리비찜 관련돼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자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마케팅 관련돼서 글 썼을 때 한 1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가리비찜 쓰니까 한 3000명, 4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00명 들어오다가 3000명, 4000명으로 늘었다고 내 매출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엄청 많은데 나와 관련된 주제가 없어. 그 글 자체는 좋은 글일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마케팅 관점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좋은 글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좋은 블로그 글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요. 허드에서 블로그 본문의 링크까지 방문자를 끌고 오는 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블로그 글을 읽고 나한테 문의를 하게 만들고 싶어. 요게 좋은 글입니다. 세 번째, 방문자는 적지만 내 주제에 대한 포스팅.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2차 저차, 2차 저차해서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블로그 지수를 옮기면 됩니다. 저는 오신의 학교 운영자 오종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글 자체로는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 글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마케팅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저에게는 무슨 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알았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일을 한 거죠. 전 자원봉사자처럼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본문에서는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 나머지는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 라고 사용자를 꼬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게 있는데 대신 네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 방법은 오신의 학교에서 알려줄 거야. 이쪽으로 와 볼래? 라고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의사항이 있거든. 그건 내가 지금 안 알려줬거든. 그거는 오신의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봐볼래? 라고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어. 자, 그런데 너의 블로그 지수가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네가 이 글을 봐도 되지만 나한테 컨설팅을 받아봐. 오신의 학교에 문의해봐. 요렇게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글을 읽고 홈페이지에 클릭까지 끌고 갈 수 있게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아니 초반부터 난 낚시니까 이걸 읽어도 넌 어차피 내 홈페이지에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거고 사용자들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부의 정보들을 주면서 링크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난 너에게 더 줄 게 있어. 이 글을 읽고 나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글을 읽고 얻은 정보에 플러스 뭔가 던져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 자체가 너무 완벽해서 이 글 보고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글을 읽다 보니 나는 네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만드는 거 요게 중요한 글이다. 자, 그리고 방문자는 적지만 내 주제에 대한 포스팅이 필요합니다. 블로그 방문자 기록 이거만 보면 된다. 이거 제가 쓴 글이거든요. 요 글은 블로그 마케팅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글을 안 읽겠죠. 뭐 이 글 읽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돈을 나한테 매출을 올려줄 그런 잠재 고객들은 얘를 검색할 수 있겠죠. 요거보다 좀 더 심한 키워드. 얘는 더 세부 키워드입니다. 블로그 초기화. 야, 이거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도 초기화는 잘 안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건 네가 그토록 찾던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 제가 이거 왜 썼을까요? 이거는 아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로 영역을 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넌 봐야 돼.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영상을 놓고 이 영상을 봐도 되지만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로 사용자들을 끌어당기지만 이 글 이외에 네가 필요해. 난 너의 홈페이지에 가볼 거야. 라고 사용자들을 꼬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글이 좋은 블로그 글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글이 좋은 블로그 글이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과 나쁜 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할 때 좋은 글을 써야 돼. 퀄리티 높은 글을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어떤 게 좋은 글이고 어떤 게 나쁜 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아마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글은 검색 노출 시에 클릭이 많이 되고 방문자가 들어오면 블로그 게시글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고 그리고 페이지 뷰가 많은 경우, 요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쁜 글은 좋은 글과 반대로 클릭이 적게 되고요, 체류 시간이 짧고요, 페이지 뷰가 적은 경우,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검색 노출 시에 클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블로그 제목을 만들
만들고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본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내 블로그의 다른 글들도 읽을 수 있도록 주제를 통일화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글 타령하는 이유는 좋은 글로 평가를 받아야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글을 쓴다, 나쁜 글을 쓴다 이렇게 네이버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안 되면 내 글을 평가해줄 사용자가 없고 그러면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가 없고 내 블로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몇만회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회라도 넘는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포스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출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지수라는 것은 블로그가 노출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요. 또 키워드도 블로그 지수에 대응하는 키워드 지수라는 게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와 내 키워드 지수가 탁 맞아야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고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어야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 방문이 되고 내 사용자의 이런 흔적들을 보고 네이버가 이 블로그 좋은 블로그구나 라고 하면서 지수들을 점점 상승시켜 줍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지수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센 키워드 지수가 훨씬 센 이런 키워드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지 않고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오지 않고 사용자가 안 오면 네이버 검색으로부터 정확한 판단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블로그의 성장은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문은 요 정도 써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본문은 1000자에서 2000자 이미지는 10장 내외로 작성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접 작성한 글과 이미지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최소한 노출이 되어서 네이버로부터 좋은 지수를 받을까 나쁜 지수를 받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사용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네이버에게 평가받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에게 평가받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검색 시에 통합 검색에서 클릭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위 있는 놈이 제일 많이 클릭을 받습니다. 2위는 다음, 3위는 다음 이렇게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위가 1위보다 클릭을 많이 받는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회수가 작은 키워드로 1위나 2위 받는 전략들을 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클릭을 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어. 그런데 바로 나가버렸다. 이러면은 내 블로그 게시글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사용자가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글을 읽었어. 그리고 다른 게시글을 가서 읽어주느냐.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용자에게 평가를 받는 건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평가를 좀 더 잘 받기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목에 타겟 키워드를 넣습니다. 아마 주요한 키워드들은 다 타겟 키워드가 제목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네가 찾는 게 지금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목 앞쪽에 여러분들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타겟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라는 말이고요.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글 시작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도 되냐 안 달아도 되냐 이런 내용으로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블로그에 링크는 달아도 되지만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지 만약에 블로그란 무엇일까?
블로그는 뭐와 뭐의 합성어로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왔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앞부분에 배치하게 되면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키워드, 제목에 사용할 이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앞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넣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제품의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들, 혹은 작동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경우 동영상 넣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홈페이지의 경우는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넣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넣으면서 사용자가 내 블로그 글에 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먹잇감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마케팅 관련 내용들만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저품질 관련돼서 읽었는데 그 다음 글이 블로그 지수 높이기야. 블로그 지수 높이기 읽다 보니까 좋은 글 나쁜 글 구분하기래. 이렇게 자꾸 관련 글들을 보면서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페이지도 증가해. 이러면 좋은 글이겠죠. 그런데 보고 이 글 별론데 하고 이탈도 높은데 다른 글도 아예 안 읽어. 그래서 한 명의 방문자가 오면 하나밖에 안 읽고 나가. 이런 경우는 네이버에서 네 블로그 좋은 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있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본문 자체에 아예 이런 게시글들을 삽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내용을 쭉 적어놨다면 이전 글에 제가 이런 거 포스팅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지도라던가 책이라던가 영화 이런 네이버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체류 시간이 증가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위에 제목에 타겟 키워드 넣고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글 시작에 배치하고 본문에 관련 있는 이미지 동영상을 넣고 이전 게시글을 본문에 또 삽입을 하고 네이버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주면서 요 기준에 맞게 글을 쓰면 여러분들의 블로글이 좋아져 라고 하는 약간 영양제 느낌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대로 안 써도 되지만 요 정도를 지켜줬을 때 글이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내용들을 여러분의 블로그에 적용을 하신다면 검색에 노출이 되고 사용자의 평가를 받아서 네이버에 평가까지 받고 지수가 올라간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작성하려고 하거나 이미지에 막 핵심 내용들을 넣어서 하는 경우 있어요. 가격이라던가 시술 내용, 할인 내용 이렇게 쓰시는 방법들, 그리고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슈에 따라서 포스팅하는 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좋은 글을 쓰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글을 쓰게끔 하는 환경에 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나쁜 블로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좋은 글은 클릭이 많이 되고 체류 시간이 길고 페이지 뷰가 많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 이유는 좋은 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고, 평가를 받으려면 네이버에 노출이 돼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쓰는 글은 최소한 네이버에 100회 이상이 되는 키워드로 노출이 될 거야. 요런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준으로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